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진단평가 그리고 뇌 기능에 대하여 수업하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정상과 이상의 개념을 살짝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문화적인 주관적인 근거도 있지만 이상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는 꼭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서 정상 범위 이하를 가거나 정상 범위 이상을 갈 때에 넘을 때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이상은 정상 범위 이하, 즉 생활이 불편한 장애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 범위 이상이 되는 것은 이상이기 때문에 영재 그리고 재능 뭐 이런 이야기를 쓰지만 장애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표준에서 어느 정도의 정상 범위 이하인 아이들을 이상 또는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 견해로는 유전적 및 생리학적으로 신경계와 뇌분비선의 기능 이상, 그리고 유전 요인 이런 이상, 그 상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때에 의학적으로는 장애 또는 이상이라고 판정을 짓습니다. 사회적 견해입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인적 자원이죠. 그 인적 자원들이 수행해야 할 문화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 미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생활에서 요구되는 그런 규범에 미치지 못할 때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견해는 어떤 사회에서는 정상이고 어떤 사회에서는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상과 이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상과 이상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뇌의 구조와 뇌의 기능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여기 도표에 뇌의 구조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도 이렇게 해부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뇌하수체라든지 시상하부라든지 기저핵이라든지 이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기능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손상이 되었고 이 역할을 알아야 여기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 역할이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장애 아동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뇌는 대뇌와 소뇌로 나누어집니다. 그 대뇌 중에서 앞에 이마 부분에 있는 뇌, 이쪽 가까이 있는 뇌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을 마루엽,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두정엽. 그리고 또 이쪽 관자놀이, 이쪽 옆으로 붙어 있는 뇌를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척추와 연결되는 아주 가까운 부분에 소뇌라고 합니다. 이것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시상이나 뇌활, 편도, 해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편도체가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EQ와 굉장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이나 척두엽이나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그리고 소뇌 이런 부분들은 지능, IQ와 굉장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역할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전두엽은 대뇌에서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운동 기능, 그 다음 언어적 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척두엽은 대뇌의 양쪽 옆에 위치해서 청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양쪽 이렇게 관자놀이를 주변에 있으니까 청각. 그 반면에 후두엽은 뒤편에 있으면서 시각 기능을 굉장히 관장하고 있는데 큰 충격에 의해서 후두엽을 치게 되면 눈이 앞으로 돌출하는 그런 이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엽은요,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인데 대뇌 윗부분에 위치해서 감각 신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교량은 우리가 모든 인간은 이 전두엽이든 척두엽이든 후두엽이든 이 대뇌가 좌측과 우측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우리가 만약에 뜨거운 것을 짚었다 이러면 빨리 이 두정엽이 역할을 합니다. 아, 이건 뜨거운 것이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때 해석을 해. 이건 위험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손을 빨리 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전두엽이나 척두엽이나 두정엽 이런 그 뇌들이 전부 합쳐서 기능을 빨리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후두엽이 상하게 되면 그렇게 두정엽이 상하게 되면 감각 신호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 하고 이제 연락을 받고 가면서 하나님 머리만 안 다치게 해주세요. 제발 머리에 있는 뇌만 좀 안 다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뇌교량이라는 것은 좌뇌와 우뇌를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정엽이 감각신호를 하더라. 후두엽이 시신경을 그리고 척두엽이 청각을 담당을 이렇게 따로따로 뭐 특별한 역할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감각도 발달하게 되고 행동도 빨리 캐치하게 되고 듣는 것도 잘 듣고 보는 것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 뇌의 일부분은 손상하면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뇌의 뒤쪽 부분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뇌 피질 및 시상과 신경섬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은 여러 감각계통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지만 감각계통 중에서도 특히 운동계통의 이런 부분을 더 통합해서 역할을 한다 했고 시상, 하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 등을 통해서 대사의 조절, 체온과 그 다음에 하루 주기 리듬, 바이오 리듬 이런 거, 그 다음에 갈증, 굶주림, 피로 이런 기초적인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는 신진대사 및 생식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은 신진대사가 원만하지 못하면 육체가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바이오 리듬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뇌하수체에 있는 호르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알죠? 엔돌핀은 아주 즐거울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해요.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자기가 계속 우울해지면 이 세로토닌이 이제 자꾸 소모시켜버려요. 근데 몸에서는 생산해내는 양이 날마다 그렇게 풍부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섭취하는 영양이 있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다 내가 먹고 싶다고 우리 소화기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뇌하수체가 만들어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늘 우울해하고 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로토닌이 자꾸 만들어내다 고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갈돼 버리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 신진대사 조절이 안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더 이상 세로토닌, 내 우울증과 나의 불안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엔돌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뭐 우울함이 있거나 좀 슬픈 게 있더라도 그 기분을 싹 없애주고 그 다음에 좀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상당히 만족도를 주고 정상화시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센 엔돌핀이 있습니다. 더 센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랍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해석을 못하는데요. 너무나도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효과를 특별히 의료계에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란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4000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냐면 암 말기 환자의 암을 하룻밤 사이에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이것은 아주 희열과 한의와 그리고 하나님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 환희를 느낄 때 그때 그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암 환자가 깨끗하게 나아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직접 느낄 때 자기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 싹 다 없어져 버렸더라. 이런 간증 들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돌핀 그거 하나에 그치겠습니까? 다이돌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예수님 손잡고 갈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모든 질병과 그 다음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싹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세상의 어떤 약물보다 그리고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 다음에 또 조현증이 걸리거나 강박증이 걸리는 분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그 역할이 결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식적인 본능 그리고 생체적인 호르몬 분비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육체적인 문제는 그냥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구조에서 자뇌와 우뇌 이론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뇌와 우뇌는요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할이 너무 다릅니다. 그냥 우리 목 위에 있는 대뇌 속에 있는 것인데 기능이 다릅니다. 자뇌부터 하겠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기억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에 이제 교수님이 빨갛게 해놓은 것은 수학은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뇌 역할은 암기의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해만 한다고 수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공식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암기하되 이 수학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통찰력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을 잘 암기해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찰력과 적용 능력은 우뇌가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기억해내는 것은
자네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계획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능동적인 대화, 언어와 관련된 부분, 우리 쉽게 말하면 자네는 약간 인문계 계통이고 운해는 이공계 계통의 지능을 발휘한다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 자네와 운해가 상호 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꼭 그렇다고는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학습 능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여자들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네나 운해를 같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 우청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우청래를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또 언어를 말할 때는 거의 자네 부분을 많이 사용한대. 그래서 남자는 좌측 뇌를 다치게 되면 실어증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좌측 뇌를 다쳐도 우측 뇌와 좌측 뇌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실어증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임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해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림을 딱 보고 감상을 한다든지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딱 봤을 때 직관적인 능력, 그리고 또 총체적인 공간 지각 능력, 어떤 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팍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 감정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직감과 직관, 그리고 또 창의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대화 시에 자네를 사용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미지화된, 운해를 사용할 때 이 운해의 역할 이미지화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찰력, 이런 것이 많이, 그리고 시공간적, 그 다음에 공간 개념,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아나운서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문학가라든지 이런 사람은 자네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자네만 쓰면 안 되잖아요. 문학이 뭐 언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도 있어야 되고. 운해는 역시 또 이제 공과적 계통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굉장히 운해가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첨단 과학에서는 운해를 많이 사용하고 운해가 발달되는 사람을 인재로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이라는 부분에 이제 교수님이 빨간 글을 썼는데, 이 음악은 그 음률에 대해서, 음정에 대해서 아름답게 느끼는 선율에 대한 감동, 감각,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음악이 안 되거든요. 박자도 암기해야 되고 노래 가사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네를 다쳐서 언어가 많이 손상된, 언어 능력이 많이 손상된 부분이 치료를 할 때 음악 치료를 해요. 감정을 이렇게 막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선율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언어 능력이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네의 역할과 운해의 역할이 이렇게 완전히 딱 나누어져서 우리가 모든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사고를 하더라도 같은 사고 내에 운해 역할도 있고 자네 역할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운해와 자네가 가장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이제 언어 발달에 한참 언어 민감계에 있는 아이들은 한 5세, 6세, 7세 유아기 때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자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운해는 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굉장히 유전적입니다. 근데 이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또 더 개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자네는 처음에는 닫혀 있다가 이제 한 6, 7살쯤 되면 그때부터 차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해는 날 때부터 타고나서 이제
한 20, 가장 많이 활발할 때가 유아기 때고 차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25살, 20세에서 25살 정도까지는 정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차츰 이제 다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언어를 잘 못해요. 뭐든 하고 싶어, 주세요, 싫어, 안 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모든 소통은 다 돼. 예, 제스처도 하고 몸도 하고 약간씩 말도 하고 다 되는데 단지 음성 언어만 안 된다. 예, 단지 음성 언어만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아이는 어느 장애 센터에 데려가서 치료받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내적 언어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딱 되면 그 애가 그 말문이 딱 터질 때, 우리는 말문이 터진다 했죠. 음성 언어가 딱 나올 때는 제가 언제 말 못하는 말 더듬던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그 언어가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뇌는 이제 한 6, 7살부터 서서히 열린다 했잖아요. 그때 글자를 가르쳐도 늦지 않아요. 근데 3살, 4살 때부터 자꾸 이 글자를 가르친다고 하면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완전히 열리지 않은 뇌를 자꾸 건드려서 손상시켜요. 그러면 내가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우뇌가 한참 활발할 때에 많은 것을 경험시키면서 느끼게 해주고 또 다른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고 직관하게 해주고 그리고 공간 그 개념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환경에 적응해주고 보여주고 이게 우뇌 활동. 그러면 그게 다 잠재 능력으로 안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자기가 자뇌까지 다 발달되고 나면 열리고 나면 그걸 다 끄집어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너무 글자를 일찍 가르치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교육 하지만 이 발달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조금 아직까지는 언어가 한 7살까지는 말 더듬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음성 언어가 안 와도 노는 것도 되고 소통만 다 되면 그 아이는 언젠가는 말을 터지게, 이건 좀 유전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너무 말이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언어가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친구가 문제죠. 이건 좀 청각장애가 아닌가, 아니면 뭐 자녀의 발달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거는 좀 검사도 받아보고 의사 진단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운해에서는요, 정말 그 유아기 시기에 많은 것을 경험해 줘야 됩니다.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교육기관의 그 원훈이 많은 것을 경험하자, 많은 것을 느끼자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절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것, 많은 것을 인풋해야 아웃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뇌의 구조와 역할을 잘 살펴서 그 아동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런데 유아기 때에는 못하는 것을 막 개발시켜주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수능 치는 학생들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유아기 때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잘하는 부분을 육성시켜줘야 돼요. 잘하는 부분을 키우면 거기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다른 아직 덜 발달된 부분에 그 파급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동기가 부여돼서 자기가 성취감을 많이 느껴보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부분에 같이 또 할 수 있는 동기를 받을 수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가? 그 자녀 발달이 조금 늦구나.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보면 어떤 아이들은 글 쓰고 이런 거는 참 잘해요. 잘하는데 글자도 읽고 이런 거 하는데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가 거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 글 읽고 더하기 빼기 하고 이것만 공부인 줄 알고 부모가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부모가 이렇게 많은 곳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언어 발달이 늦은 친구들은 언어량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언어량이 많은 환경, 첫 번째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했던 말 또 합니다. 쓸데없는 말도 또 합니다. 나의 말도 또 합니다. 안 해도 될 말 또 합니다.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안 되는데 그것도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그러면 아이에게는 언어가 굉장히 반복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보다 1살이나 2살 정도 많고 말이 많은 아이하고 같이 있게 하면, 놀이도 같이 하게 하면 그게 바로 언어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후두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자네나 우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많이 여러 과목에서도 보육학과에서도 사회복지에서도 많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뇌기능 장애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설명을 참 많이 한 부분입니다. 뇌기능 장애는 물리적인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출산 시의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나 공해, 상해, 방사선, 공기 오염 이런 거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에서 보면 결핍 토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이 결핍된 것도 문제지만 과잉 노출된 토양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면요. 귀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딱 한 번 베트남을 가봤는데 정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벌써 그게 뭐냐면 월남 전쟁이라고 해서 베트남은 전쟁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때 고엽제를 너무 많이 투하했기 때문에 그 토질이 고엽제가 막 노출돼요. 거기서 난 채소를 먹고 거기서 자란 동물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산모의 몸에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네. 저는 이제 그 원자력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절대로 원자력 가까운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면 볼 일이나 보고 오지. 어떤 유원지를 간다 해도 교수님이 있는 울산에는 많지요. 뭐 고리 원자력도 있고 월성 원자력도 있죠. 예. 소풍을 가도 그쪽으로 잘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 가계의 요인이나 돌연변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의 상태는 지난 시간에 성장과 발달할 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시의 조건이 뇌의 기능을 아주 장애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연분만이 최고 좋은데요. 인공분만할 때 유도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나와서 벌써 어머니 태반이 열리는데 애가 움직이질 않는. 그러면 그때는 아이가 있으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유도분만 약물을 넣어서 아이가 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찝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혹시나 잘못해서 뇌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산, 조산. 이 난산이 내는 이제 제대로 잘 순산이 안 될 반대말이 난산입니다. 조산은 자기가 태어나야 할 시기보다 훨씬 빨리, 한 달이나 2달 정도 빨리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한두 달은 인큐베이트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모의 잘못된 어떤 체질 때문에 엄마에게 갑자기 안 나오면 안 되고 아니면 저절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아이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6개월에는 뇌가 이렇게 완전히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인큐베이터에 있어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태어난 아이가 숨을 안 쉰다든지 이런 산소결핍증 3분만 숨을 못 쉬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너무 춥게 했다든지 또 너무 뜨거운 물에 아이를 목욕을 시켰다든지 이 온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 시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성장 조건, 영유아기의 성장 조건, 이 영유아기, 아동기 이럴 때 다 영향 미치는 건데 그것은 교수님은 설명할 때 어릴 적 상처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단 및 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수업 계획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계획서가 바뀔 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